평생 힘들게 일하고 은퇴 자금 얼마를 모아서 드디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쯤 만약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소위 금수저 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아파트 분양받기에 3억 원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며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정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가정의 사례입니다. 막 은퇴한 평범한 부부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뒤 세상의 모든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돈도 없으면서 저를 왜 낳았어요? 이 한마디는 도화선이 되어 가정의 위기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부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기에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독립의 과정 속에서 아들은 또 어떤 일을 겪었기에 마침내 반년 동안이나 끊겼던 전화를 걸어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절연에 가까웠던 이 폭풍이 지나간 뒤 이 가족은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사랑과 상처, 그리고 잔혹한 성장에 관한 이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혜, 올해 65세입니다. 평생을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살았죠. 올여름 드디어 시청 토목과에서 평생을 일한 남편 김진우 씨와 함께 은퇴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일과 자식에게 모두 바쳤으니 후반부는 오롯이 우리 둘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깐깐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 남편은 그럴싸하게 은퇴 계획서까지 만들었더군요. 거기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낡은 소나타를 몰고 제주도 일주하기, 사람들이 신의 선물이라 부르는 한라산 백록담 보기,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 등록해서 도예 배우기 같은 것들이었죠. 입 밖으로 웃기만 해도 남은 날들이 기대될 정도였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녁, 해가 아직 지기 전이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우리 집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아가 왔습니다. 지아는 문 안에 들어서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저녁 얻어먹으러 왔어요. 점점 아빠를 닮아 키도 크고 듬직해지는 아들과 늘 방긋방긋 웃으며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를 보니 은퇴 후의 한적함에 금세 활기찬 온기가 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VIP 고객들이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금융상품을 또 얼마나 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아는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 얘기며 어느 연예인이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제잘거렸죠. 저와 남편은 그저 옆에서 들으며 허어 웃고 가끔 한두 마디 거들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했던 노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하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그 무엇보다 좋은 일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아가 가방에서 비밀스러운 물건이라도 꺼내듯 금박 표지의 멋진 책자를 꺼내더니 우리 앞 테이블에 탁 소리를 내며 펼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판교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안내서였습니다. 요즘 TV 광고에도 시끄럽게 나오던 곳이었죠. 사진 속 호텔 로비 같은 현관과 끝이 보이지 않는 수영장을 보며 저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이구, 요즘 아파트는 무슨 궁궐처럼 짓는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겠다. 네, 어머니. 지아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랑 저랑 모델하우스 보고 왔는데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창문이 통유리라 거실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좋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된대요. 앞으로 저희 출퇴근하기 훨씬 편해질 거예요.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며 그 꿈의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덩달아 기뻤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지금 사는 이 낡은 아파트를 처음 보러 갔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런 설렘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켜서 친구들이 새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고 배경은 하나같이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집들이었죠. 어머니 보세요. 이건 제 동료 수진인데 지난달에 강남으로 이사했어요.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보태주셨대요. 그리고 이건 민호 오빠인데 이 오빠 부모님은 더 대단하세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한 번에 사주셨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지아의 말투에는 누가 들어도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오늘 저녁 식사의 핵심은 그 맛있는 갈비찜이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역시나 한참 동안 분위기를 띄우던 민준이가 마침내 조금 멋쩍은 듯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손을 비비며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시선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고 또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만 충동적으로 계약금을 내버렸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3억 원. 그 숫자는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제 평온했던 마음에 풍덩하고 던져졌습니다.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죠. 3억 원은 저희처럼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과 병원비를 위해 준비해둔 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으니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우 씨의 표정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근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마음속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교단에 선 사람으로서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집 사는 건 인생의 큰일인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큰일은 아빠랑 엄마가 제대로 상의해봐야지. 그날 밤 민준이와 지아가 떠난 후 제 마음속에 따뜻하고 활기찼던 기분은 순식간에 무겁고 답답한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남편 앞에 큰 숙제가 놓였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저와 남편은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거실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표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저요? 저도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이 좀 더 편하고 번듯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기죽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3억 원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내어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다 꺼내봐.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우리 늙은 부부는 집안의 모든 통장, 보험 증서, 펀드 내역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연말정산을 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친 은퇴자금, 제 비상금, 그리고 남편이 예전에 개를 해서 모아둔 돈까지 전부 합치니 총 6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남편은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봐봐, 우리가 만약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남은 20년 동안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얼마가 들어. 이건 만약의 경우지만 우리 둘 중 하나가 쓰러져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면 요즘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요양원 비용은 또 어떻고? 남편이 계산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차가운 숫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고 보니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을 일단 내어주고 나면
낡은 차를 몰고 제주도를 일주하려던 우리의 꿈을 포함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자와 걱정으로 가득 찬 계산서를 보며 저와 남편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우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혜 씨, 기억나?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 사려고 돈 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돈을 아끼려고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만 남편은 야근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던 사람이 돈 아끼려고 독하게 담배를 끊기도 했죠. 부부가 한마음으로 100원짜리 하나도 쪼개 쓰던 그 고된 시절이 지금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달콤해졌습니다.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이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 이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뿌듯함이 있었죠. 우리가 3억을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수억 원의 아파트 대출금은? 나중에 아이 교육비는? 생활비는? 욕심이라는 구멍은 채울 수가 없어. 우리가 오늘 이 구멍을 막아주면 내일은 더 큰 구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선혜 씨, 이건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길이야. 저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저는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손을 놓아주는 것, 홀로 비바람을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영원히 우리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민준이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아는 오지 않도록 했죠. 이런 이야기는 가족끼리 문을 닫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주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어딘가 마음이 딴 데 있는 듯 자꾸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꾸짖거나 큰도리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지니어가 보고서를 발표하듯 우리가 그날 밤 계산했던 종이를 민준이 앞에 펼쳐놓고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조여왔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실망으로 가득 찬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2천만 원짜리 예금 증서를 꺼내 아들의 손 옆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억은 엄마 아빠가 정말 도와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 2천만 원은 엄마랑 아빠가 너희에게 주는 결혼 축하 선물이자 우리의 작은 성이야. 남은 길은 엄마는 네 능력으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는 우리의 깊은 뜻을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의 그 반발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책상 위에 얇은 예금 증서를 쳐다봤습니다. 좋기 10초는 넘게 바라봤죠. 그 10초는 제게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스 희망이라도 남아있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악과 굴욕,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배신당한 사람이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죠. 아들은 예금 증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죠. 그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아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유리 조각처럼 제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지금 거지한테 적선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남편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격분한 고슴도치처럼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불만을 가장 상처가 되는 말로 바꿔 우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말버릇이요? 전 아빠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아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제 고객들, 제 친구들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아시냐고요. 딱 두 분만 제일 이기적이에요. 항상 당신들 생각만 하시잖아요. 남편은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널 이만큼 키우고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살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이게 이기적인 거냐? 집이요?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말했습니다. 이 낡아빠진 아파트 말이에요? 전 아빠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평생 아등바등 일해서 늙어서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낡고 후진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너 이 불효자식.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식탁 위에 신문지를 집어들어 아들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을 말리며 눈물을 참고 민준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우리도 옛날엔 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시작했어. 제발 그놈의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분노로 붉게 일그러진 얼굴이 제 눈에는 너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전 당신들처럼 살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친구들 만나서 집 얘기, 차 얘기 나올 때마다 저만 고개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언쟁은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품었고 손안의 보석처럼 키운 아이를요. 마음속에는 끝없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프면 울면서 제 침대 곁을 지키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에 부모 자식 관계를 되돌려보려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아들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좋아요. 안 주시면 그만이죠. 어차피 두 분은 이기적이시니까. 이렇게 사실 거였으면 애초에 돈도 없으면서 저를 왜 낳았어요?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았냐고요. 시간은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늘 산처럼 굳건하던 남편의 얼굴에 그 순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신문지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수만길 낭떠러지에서 세게 떠밀려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사방에서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달 동안의 힘겨웠던 입덧, 밤새 젖을 물리던 피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기쁨, 아들이 성장할 때마다 느꼈던 자랑스러움,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아들의 그 악독한 한마디에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자신의 출생이 실수였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술을 떨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포자기한 듯한 단호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우리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문을 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쾅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그 무거운 현관문은 이 집을 닫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즈 사이에 존재했던 따뜻했던 마음의 문까지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거실에는 길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거대한 소리가 아직도 집안에 맴돌며 제 고막을 웅웅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끊어진 구슬처럼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곁에 앉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큰 손을 제 차가운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은 언제나처럼 거칠고 따뜻했고 말없는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요. 마침내 남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유난히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혜 씨, 그만 울어. 우리가 틀렸어. 남편은 우리가 아들을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망쳐놓았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지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는 듯이요. 아들이 우리를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아들에게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로 합시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이건 화풀이가 아니야. 남편의 눈빛에는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배수진을 친 뒤에 평온함만이 있었죠. 선혜 씨, 당신은 평생 교사였으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어떤 수업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다면 사회가 가르치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업이야. 그날 밤 저와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례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한 깊이 숙고한 끝에 내린 충격요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예전에 시청에서 일하며 알게 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서라는 공식적인 서류가 법무법인을 통해 민준이의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통보서의 문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차인인 제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현재 거주자인 김민준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3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이 통보서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저와 남편이 직접 골라 제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매달 12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단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었죠. 역시나 변호사가 통보서를 보낸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넌 우리 아들이지. 그래서 당장 쫓아내지 않고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준 거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그 현대 소나타. 그것도 내 명의로 된 차다. 나도 이제 밖에 나갈 때 차가 필요하니 이달 말까지 차량 열쇠 모두 가지고 오너라. 남편은 민준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과거에 아들에게 제공했던 모든 것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은행에 가서는 이전에 설정해 두었던 모든 자동이체, 즉 아들의 적지 않은 금액의 저축성 보험과 가족 전체의 의료 실비 보험료 납부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처리할 때마다 마치 우리 마음에 연결된 끈을 직접 가위로 자르는 것 같아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감정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밥은 먹었는지, 날씨 추우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물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을 한 솥 가득 만들어주고 만두를 수백 개씩 빚어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굶을까봐 노심초사했었죠. 하지만 이제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선혜 씨,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해. 당신이 지금 한번 마음 약해질 때마다 그날 아들이 했던 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야. 아들 스스로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저는 모든 안부 인사를 멈췄습니다.
한때 그토록 시끌벅적했던 가족 단톡방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들과 우리 사이에 거대하고 차가운 진공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민준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단지 처음에는 분노하며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공포에 질려 용서를 빌다가 마지막에는 침묵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밤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남편은 그저 저를 안아주며 귓가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이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야. 나를 믿고 그리고 아들을 믿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덕분에 저는 책을 읽고 화초를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소식을 먼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 교육이 중도에 실패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이죠.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평범한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지아. 그 언쟁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콧소리가 잔뜩 섞인 조심스러운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담을 하듯 최근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가 얻어줬던 아파트에서 나와 근처에 더 작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5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운동 삼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10,000원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이제는 15분을 더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직 맛은 없지만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보다는 돈이 절약된다고요. 며느리가 하는 말들은 모두 일상 속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 뒤에 구름 위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아는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성과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실적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해요. 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저희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바늘에 콕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걱정 마라, 엄마가 있잖니라고 바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저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너 민준이랑 막 결혼했을 때 내가 장조림 만드는 법 가르쳐줬던 거 기억하니? 전화기 저편의 며느리는 제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가 처음 요리하면서 간장을 식초로 착각하고 설탕을 소금으로 잘못 넣어서 고기를 다 망쳤었지. 너 그때도 자기는 평생 요리 같은 건 못 배울 거라고 엄청 속상해했잖아. 그런데 봐봐.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너도 배우게 됐잖아. 아직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민준이에게 따뜻한 집밥 한 끼는 해줄 수 있게 됐잖니. 그렇지? 전화기 너편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아야, 사는 것도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단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랑 네 아버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매일같이 싸우고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야. 힘들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희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손을 꼭 잡으면 넘지 못할 산은 없어. 네가 힘들 땐 민준이를 보고 민준이가 힘들 땐 네가 그의 손을 잡아주렴. 그 집은 너희 두 사람의 것이니 너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단다.
저는 며느리에게 어떤 금전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전화기 저편에서 울음소리가 점차 멎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 전화를 건 이유가 단순히 근황을 보고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보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떠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정말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민준이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운 좋게 자리를 지켰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영업 인센티브가 거의 3분의 2나 삭감되었습니다. 거대한 압박감이 마침내 한때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젊은이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지만 약간 쉬고 지친 기색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한번 부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비굴하고 떠보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 이번 달 보험료를 정말 못 낼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먼저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저도 모르게 아들이 어릴 적 사고를 칠 때마다 이런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날 문을 박차고 나가던 아들의 원망 가득한 얼굴과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았냐고 울부짖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고 거의 냉혹할 정도로 평온하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32살이야. 어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험료는 내 책임이야. 스스로 방법을 찾아 해결하렴.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로 걸어가 아파트 아래 놀이터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마지막 구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밤 저를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 번 마음 약해지면 2번, 3번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국 옷을 갈아입고 첫 차를 타고 아들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어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길모퉁이 카페에 앉아 길 건너편 사무실 건물 입구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아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저는 마침내 건물에서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식당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손에는 가장 싼 샌드위치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들은 길모퉁이 벽에 기대어 기계적으로 한 입 한 입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뒤에 숨어 입을 막고 눈물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선혜, 참아야 해. 이건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아들 스스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야만 해.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우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날은 하루하루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정말로 우리의 은퇴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만든 컵은 삐뚤빼뚤했고 남편이 만든 그릇은 납덩이처럼 두꺼웠지만 우리는 즐거웠습니다. 다만 깊은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와 지아의 SNS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페이지는 반년 전에 멈춰 있었고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잘 지내는지, 그 보험료는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그리움은 가는 실처럼 때때로 제 마음을 건드리곤 했습니다.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그 역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한밤중에 깨어 남편이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독립교육이 소리 없는 멀어짐으로 끝날 것이라고 거의 포기할 무렵 그 전화가 예고 없이 걸려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막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고 상대방의 눈에서 긴장감을 읽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차분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엄마랑 아빠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요. 저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신설부서가 생겼는데 제가 맡게 됐어요. 최근에 성과급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좋은 소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저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며 얼른 스피커폰으로 바꿔 옆에 있는 남편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의 근엄한 모습을 버리고 전화기에 대고 보기 드물게 칭찬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하다. 내 실력으로 해낸 거구나. 전화기 저편의 민준이는 우리의 진심 어린 축하를 듣고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에 갑자기 울먹임이 섞여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침내 반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은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어른으로서 깊이 반성한 뒤에 더없이 진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제 눈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저녁에 밥 먹으러 오너라. 네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 해놨다. 전화를 끊은 후 저와 남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눈물로 얼룩진 서로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지아가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좀 야위었지만 눈빛이 유난히 밝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아도 예전처럼 짙은 화장을 하지 않고 간단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오히려 더 청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서서 마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손님처럼 어색하고 멋쩍어 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가 들고 온 와인병을 가리키며 일부러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허, 승진했다고 아빠한테만 술 사올 줄 알고 엄마 선물은 안 챙겨왔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얼음산이 그 농담 한마디에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에게 지난 반년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원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삶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지키고 보험료를 내기 위해 그는 거의 목숨을 걸고 영업을 뛰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 민준이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하지만 더없이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지아예요. 이 반년 동안 저희 정말 많이 싸웠어요. 몇 번이나 헤어질 뻔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저를 붙잡아 준 건 항상 지아였어요. 저랑 같이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저랑 같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준 사람이 지아예요. 제가 가장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한테 김민준 씨, 나는 당신을 믿어라고 말해준 것도 지아였고요. 지아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눈앞에 이 장면을 보며 마음의 감동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이 삶의 폭풍우를 겪은 후에야 마침내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배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날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베란다에 서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진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명품이나 고급차를 좇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확신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라보고 있자니 제 눈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40년 전 똑같은 어느 날 밤에 저와 남편이 이 골목길을 손잡고 걸어가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치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우리 애들 드디어 다 컸네요. 그 화해의 저녁 식사 이후 우리 집은 마치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아는 더 이상 집에 오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거나 당연하게 무언가를 얻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 집의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는 민준이가 공구상자를 들고 와서 집안의 삐걱거리는 낡은 문들을 고쳐주었고, 어느 평일 저녁에는 지아가 전화를 걸어와 단지 반찬 만드는 법 하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어설프지만 더없이 진솔하게 과거의 균열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해 설날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와 지아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세배하러 온 아랫사람처럼 얼굴에는 수줍고 불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예년처럼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비싼 선물 세트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압력솥으로 오후 내내 끓였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민준이는 등 뒤에서 작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반년 전보다 훨씬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저랑 지아가 처음으로 저희 힘으로 모은 돈으로 드리는 세뱃돈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의 작은 성의예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평생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도 더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저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날의 설날 저녁 식사는 우리 집의 수많은 명절 중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식탁에는 랍스터나 전복은 없었지만 지아가 푹 끓여 부드러워진 갈비찜과 제가 만든 몇 가지 집 반찬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와 지아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금 멋쩍은 듯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을 사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모두 놀라 멈칫했습니다.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본 민준이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말고요. 지금 저희가 새들어 사는 그 아파트요. 집주인분이 집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좀 낮긴 했지만 구조도 괜찮고 햇빛도 잘 들어서요. 저희가 직접 손봐서 천천히 저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보려고요. 지아도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벌써 인테리어 영상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힘들겠지만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집을 만들어갈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요. 그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선 계획을 들으며 저와 남편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아들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빠 엄마가 은퇴 자금도 있고 모아두신 돈도 있으니 외아들인 저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차피 집에는 기댈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그만두고 이직했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하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아빠 엄마한테 그 3억만 받으면 제 인생이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이 저를 쫓아내신 그날에서야 저는 마치 뺨을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추구하던 것들이 모두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마치 뿌리 없는 부평초 같았다는 걸요. 아들은 말을 마치고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픈 방식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직접 아들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민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작고 이미 조금 낡은 연락처 수첩과 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려면 설비가 기본이고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디자이너 말만 들어서는 안 돼. 내가 이 수첩에 몇 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동그라미 쳐놨다. 남편은 첫 번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설비하시는 박 사장님인데 나랑 30년 지기야. 우리가 했던 많은 공공공사도 이분이 하셨지. 솜씨가 가장 정직하고 절대 날림으로 공사하는 분이 아니야. 찾아가서나 김진우가 소개했다고 말씀드려라. 그는 또 두 번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방수하시는 최 사장님. 이분이 한방수 공사는 20년이 지나도 물이 새지 않아. 그리고 이분은 목수시고 남편은 하나하나 자신이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쌓아온 가장 소중하고 믿을 수 있는 인맥을 마치 갑오를 물려주듯 정중하게 아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남겨줄 수 있는 자산이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언젠가 다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술은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네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기억하거라. 돈 버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이름들로 가득 찬 연락처 수첩을 정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날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준이가 몸을 돌려 우리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댄 채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의지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 하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용기가 있는 아들 하나를 다시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 골목길에서 팔짱을 끼고 새 집을 어떻게 꾸밀지 신나게 토론하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식을 떠받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 자식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더 먼 곳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떠받침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까지 함께 진흙탕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자식들이 위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모든 것을 퍼가는 산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뿌리가 부모의 피와 살이 아닌 스스로 손떠한 땅에 박혀 있을 때만이 그는 진정으로 햇빛과 비를 흡수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은 늙은 나무에 기생하는 덩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 곁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성장하여 마침내 홀로 비바람을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안심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혜, 이것이야말로 내가 한 명의 교사이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다. 오늘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저를 왜 낳았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많은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현대 가정에서 자녀의 당연함과 부모의 사랑하기에 꾸짖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박선혜 씨와 김진우 씨 부부의 경험은 마치 거울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공통된 딜레마를 비춰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자녀에게서 당연함의 그림자를 발견했거나 심지어 자신이 점점 자녀의 눈에 요구하면 뭐든지 나오는 현금 인출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디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 환경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SNS의 만연한 과시, 동료들 간의 물질적 비교,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대한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름길을 택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회의 잘못이 우리가 가정교육을 포기해야 할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감사함 없이 오직 요구만 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해라는 말로 자신의 캥거루족 행태를 변호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때의 교육은 필수적이며 심지어 한시가 시급합니다. 이 교육은 꾸지람이나 언쟁이 아닙니다. 김진우 씨 부부처럼 단호한 태도로 온화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랑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모의 저축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위험을 막아주는 갑옷이지 그들의 인생이 이륙하는 활주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항구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잠시 여러분의 날개를 거두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풍파를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스스로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두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는 그 뿌듯함이 쉽게 얻은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독립과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정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또 다른 가정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가정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글을 주변의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댓글창에서 소통하고 토론하며 실제 인생 속에서 가정의 지혜를 배워나갑시다.